창밖으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요즘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재무제표도 배웠고 차트도 배웠고 덕분에 투자 성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철수전자로 20만 원을 벌었고 다른 종목에서도 조금씩 수익을 냈습니다. 합치면 50만 원 정도 플러스였죠.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70만 원을 날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투자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켰는데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철수전자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 급락.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증권 앱을 열었더니 어제까지 10,000원이었던 주가가 7,000원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습니다. 하한가였죠. 민지가 100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100만 원짜리 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70만 원이 된 겁니다. 3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선배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는 민지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아챘는지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철수전자 얘기를 꺼내자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러더니 실적 발표랑 공시는 확인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뭔지 공시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선배가 장난스럽게 혀를 차며 그럼 오늘 또 하나 배워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공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 같은 거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잖아요. 소풍 간다, 급식비 올린다, 선생님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인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죠. 상장 기업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실적이 어땠는지,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지, 임원이 바뀌는지, 소송이 걸렸는지, 공장에 불이 났는지, 회사의 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일은 공시로 올라갑니다. 공시는 전자공시 시스템, 흔히 다트라고 부르는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죠. 공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분기마다 1년마다 정해진 때에 올리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매 학기 말에 성적표를 보내는 것처럼요. 수시공시는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그때 공시하는 겁니다. 갑자기 현장 학습 일정이 바뀌면 급하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처럼 큰 계약을 땄거나 소송이 걸렸거나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빠르게 알리는 거죠.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나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아침마다 공시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밤새 무슨 일이 생겼나 체크하는 거죠. 선배가 어젯밤에 철수전자 공시가 하나 올라왔다고 화면을 가리키며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공시, 매출이 작년보다 30%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악재였던 겁니다. 회사 실적이 엉망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놀라서 팔아치운 거죠. 민지는 속이 쓰렸습니다. 어젯밤에 공시를 확인했더라면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팔 수 있었을 텐데요. 선배가 어깨를 토닥이며 앞으로는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시즌에는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죠. 선배가 실적 발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1년을 4조각으로 나눠서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7월부터 9월, 4분기는 10월부터 12월이죠. 각 분기가 끝나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얼마였고 영업이익이 얼마였고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세상에 공개합니다. 선배가 학교 성적표랑 똑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성적표 받잖아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전교 몇 등. 회사도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성적표를 받는 겁니다.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업계 몇 등.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고 나쁘면 혼나는 것처럼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죠. 실적 발표는 보통 분기가 끝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나옵니다. 1분기가 끝나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2분기가 끝나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표하는 시기죠.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증권가가 술렁입니다. 어느 회사가 돈을 잘 벌었고 어느 회사가 못 벌었는지 성적표가 공개되니까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철수전자가 딱 그 경우였죠. 실적 발표는 보통 분기가 끝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나옵니다. 1분기가 끝나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2분기가 끝나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표하는 시기죠.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증권가가 술렁입니다. 어느 회사가 돈을 잘 벌었고 어느 회사가 못 벌었는지 성적표가 공개되니까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철수전자가 딱 그 경우였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적 발표는 회사의 성적표구나 싶었습니다. 선배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철수전자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보다 나빠서 폭락한 겁니다. 선배가 수능 얘기를 꺼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맨날 90점 받던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수능도 90점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죠. 그런데 막상 수능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70점이에요. 예상보다 20점이나 낮은 거죠. 본인도 충격이고 부모님도 충격이고 다들 멘붕이 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얼마쯤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얼마쯤 나올 것 같다고 추정하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평균 낸 걸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기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수전자의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1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충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70억 원밖에 안 됐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억 원, 그러니까 적자였습니다. 예상을 한참 밑돈 거죠.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못 나오는 걸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어닝은 이익이라는 뜻이고 쇼크는 충격이라는 뜻이니까 이익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모의고사 90점 받던 애가 수능에서 70점 맞은 충격이랑 비슷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식을 내다 파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오는 경우죠. 모의고사에서 80점 받던 학생이 수능에서 95점을 받은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고 부모님도 감격하고 선생님도 대견해하죠. 컨센서스가 매출 1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50억 원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급등하죠. 선배가 중요한 건 실적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기대치 대비 어땠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능 90점은 객관적으로 좋은 점수지만 원래 100점 받던 학생한테는 실망스러운 점수잖아요. 반대로 60점은 낮은 점수지만 원래 40점 받던 학생한테는 대박인 거죠. 매출이 1,000억 원이나 나왔어도 컨센서스가 1,500억 원이었다면 어닝 쇼크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50억 원밖에 안 나왔어도 컨센서스가 30억 원이었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민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랑 비교해야 한다. 어닝 쇼크는 급락, 어닝 서프라이즈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민지가 그럼 그 컨센서스라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가 증권사 앱이나 경제뉴스 사이트에 나온다고 알려줬습니다. FN가이드 같은 금융정보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컨센서스는 증권사마다 있는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들이 만듭니다. 선배가 학원 선생님에 비유했습니다. 학원에서 수능 전에 학생 점수를 예측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 학생은 수학 90점 정도 나올 것 같고 저 학생은 80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분석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치 수학 전문 강사, 영어 전문 강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기마다 실적을 예측합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해서 매출과 이익을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전자를 10개 증권사가 분석한다고 치면 A증권 애널리스트는 매출 90억 원을 예상하고 B증권 애널리스트는 100억 원을 예상하고 C증권 애널리스트는 110억 원을 예상하는 식입니다. 마치 10명의 학원 선생님이 한 학생의 수능 점수를 각자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여러 증권사의 예상을 평균 내면 대략 100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되는 겁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나오면 주가 반응이 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전망과 가이던스, 수급, 이미 반영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컨센서스보다 높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낮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선배가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철수전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5,000원. 선배가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해서 쓴 보고서죠. 학원에서 나눠주는 분석 자료 같은 거라고 비유했습니다. 학원에서 이 대학 어떤 학과가 좋고, 취업률은 어떻고, 경쟁률은 어떻고, 네 성적이면 합격 가능성이 어떻다는 자료 주잖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비슷합니다.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산업 전망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앞으로 실적은 어떨 것 같은지, 그래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을 담습니다. 투자 의견 표시는 증권사마다 용어와 단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흔히는 몇 단계로 나누어 의견을 표시합니다. 매수 또는 바이는 적극적으로 사라는 뜻이고 보유 또는 홀드는 팔지도 사지도 말고 그냥 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중립은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고 비중 축소 또는 언더웨이트는 조금씩 팔라는 뜻이고 매도 또는 셀은 빨리 처분하라는 뜻이죠.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이미 퍼져 있거나 근거가 약하면 반응이 없을 때도 있죠. 매도 의견도 마찬가지로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배가 조심할 점도 있다며 귀띔해줬습니다. 학원 선생님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학 무조건 붙는다고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붙기도 하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특정 대학과 협약을 맺으면 그 대학을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증권사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참고만 하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비교해보면서 자기 나름의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선배가 강조했습니다. 선배가 리포트에서 목표주가 15,000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목표주가는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1년 뒤 주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1년 뒤에는 15,000원쯤 되지 않겠냐는 예측인 거죠. 선배는 키 예측에 비유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가 성장판 검사를 한 뒤 성인이 되면 175cm쯤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140cm인데 나중에 175cm까지 클 거라는 예상인 거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신중하게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다만 목표 주가는 가정에 기반한 예상치라서 근거와 전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175cm라고 했는데 180cm까지 크기도 하고 170cm에서 멈추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왜 그 가격을 제시했는지 근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리포트 안에 어떤 가정을 했고 어떤 계산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 논리가 말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전망이나 가정이 좋아졌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고, 하향은 가정이 보수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호재나 악재로 단정하지 말고 왜 바뀌었는지 근거와 전제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전문가의 예상. 참고는 하되 맹신은 금물. 선배가 화면을 바꿔서 철수전자의 주주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30%. 선배가 외국인 지분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수전자 주식의 30%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다는 뜻이죠. 선배가 맛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 손님 중 30%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식당이 꽤 유명하다는 뜻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란 해외 기관과 펀드, 그리고 해외 개인 투자자까지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금융사 이름은 해외 자금이 거래할 때 자주 보이는 창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해외 자금에 관심이 큰 종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 편입, 기업 규모, 업종 흐름, 환율 같은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들은 재무와 성장성뿐 아니라 가격 수준과 글로벌 환경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건 글로벌 자금에 관심을 받는 종목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업종과 지수 편입과 수급 같은 요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를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경쟁력과 실적, 밸류에이션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맛집이 조금만 별로되면 바로 발길을 끊잖아요. 단골 아저씨처럼 의리로 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해서 오는 거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나면 미련 없이 팔아버립니다. 충성심 같은 건 없어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위험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수급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몰리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매도가 이어지면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죠. 선배는 외국인 지분율이 의미 있게 높거나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는 종목은 관심 신호로 참고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절대 기준은 아니니 업종과 시가총액 같은 조건도 함께 보라고 했죠. 선배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철수전자의 오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개인 매도 10억, 기관 매수 8억, 외국인 매수 2억. 민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배가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개인은 민지나 선배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고, 기관은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큰 회사들이고, 외국인은 해외 투자자들이죠. 선배가 시장 상인에 비유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소매로 사는 일반 손님이 있고 도매로 대량 구매하는 식당 사장님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소매 손님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도매 바이어 같은 겁니다. 도매 바이어가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그 물건이 뭔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관 순매수라는 건 기관이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겁니다. 오늘 기관이 10억 원어치를 사고 2억 원어치를 팔았다면 순매수는 8억 원이 되죠. 순매수가 플러스면 기관이 순매수 우위라는 뜻이라 수급상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면 순매도 우위라 부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도 비슷하게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엇갈리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개인이 살 때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장면도 있고, 반대로 개인이 팔 때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매상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어느 과일이 올해 풍년이라 싸질 거고, 어느 과일이 흉년이라 비싸질 거고, 이런 걸 일반 손님보다 먼저 압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망이 바뀌는 신호를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추정치가 변한다거나 수급 흐름이 달라진다거나 가격 흐름이 꺾이거나 살아나는 신호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뉴스가 널리 퍼진 뒤에 개인의 매매가 따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담이 커지는 신호가 보일 때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비중을 줄이고 개인이 늦게 대응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는 기관과 외국인 움직임을 참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라는 뜻이죠.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개인은 항상 당하는 거네요. 선배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며 밝은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큰 손들의 패턴을 알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그래도 개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수급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로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의 균형을 뜻합니다. 선배가 개미에 비유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수만 마리가 모이면 코끼리도 쓰러뜨린다는 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은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작지만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부르는 거죠. 3만 명이 100만 원씩만 사도 300억 원입니다. 어지간한 기관보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개인 수급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나 테마주는 개인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죠. 하지만 선배가 주의할 점도 알려줬습니다. 개미들이 우르르 몰린다는 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맛집에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이미 핫플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따라붙으면 좋은 흐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빠지는데 개인만 사고 있으면 주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죠. 민지가 정리했습니다. 수급은 큰 손 먼저 보고 개인은 참고. 선배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는 겁니다. 선배가 떡볶이집으로 비유했습니다. 민지가 친구랑 떡볶이집을 같이 차렸다고 칩시다. 민지가 50%, 친구가 50%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가 잘 돼서 2호점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업자를 구합니다. 새 동업자가 돈을 내고 지분 20%를 가져가요. 그러면 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민지가 50%를 갖고 있었는데 새 동업자가 들어오면서 40%로 줄어듭니다. 친구도 50%에서 40%로 내려가고 새 동업자가 20%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새 주식을 만들어서 새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돈은 들어오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줄어듭니다. 초급 때 배운 피자 비유도 똑같아요. 피자가 100조각이었는데 새로 20조각을 더 만들면 내가 가진 조각의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유상증자는 보통 현재 주가보다 싸게 발행합니다. 주가가 10,000원인데 새 주식을 8,000원에 파는 식이죠. 기존 주주들은 화가 납니다. 자기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새로운 사람은 8,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파니까요. 민지가 그럼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쁜 거냐고 물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저으며 꼭 그렇진 않다고 했습니다. 떡볶이집 2호점이 대박나면 지분은 줄었어도 전체 가치가 커지니까 결국 이득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사업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유상증자로 돈을 모아놓고 별로 쓸모없는 데 쓰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자금 용도를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디에 쓸 돈인지, 그 쓰임이 실제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가 유상증자랑 정반대되는 것도 있다며 자사주 매입을 설명해줬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겁니다. 선배가 다시 떡볶이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아까는 새 동업자를 들여서 지분을 늘렸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사장인 민지가 다른 동업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분 내가 살게. 그러면 민지 지분이 늘어나고 전체 동업자 수는 줄어들죠.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회사 돈으로 사서 금괴 넣어두는 거죠. 시장에 떠도는 주식이 줄어들면 수급 구조가 바뀌면서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가게 지분 내가 직접 산다고 하면 그건 사장님이 우리 가게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봐도 이 가격은 너무 싸니까 내가 사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회사조차도 인정하는 저평가니까요. 자사주 매입 공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규모와 재원, 소강 여부, 실적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배가 조심할 점도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급하게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가 안 되니까 사장님이 급하게 지분 사서 분위기 띄우려는 것처럼요.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회사 실적이랑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적이 약한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왜 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서 소각하려는 건지, 임직원 보상에 쓰려는 건지, 아니면 주가를 방어하려는 건지 목적을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공시에 적힌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메모했습니다.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로,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실적. 민지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공시, 실적 발표,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목표 주가, 외국인 지분율, 기관 순매수, 개인 수급,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투자는 결국 공개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느냐의 싸움이고,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갈라놓을 때가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루틴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종목의 공시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적 발표 시즌이면 발표 일정을 체크하고 어닝 쇼크를 조심합니다. 셋째, 시간 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훑어보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합니다. 넷째,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공시가 있으면 대충 넘기지 말고 내용을 정확히 읽습니다. 이 5가지를 습관으로 들이면 정보 확인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30분씩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부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철수전자를 손절매로 정리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나빠진 이상 당분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30만 원 손실. 가슴은 아팠지만 좋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시는 매일 확인한다. 실적 발표 시즌엔 긴장한다.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로 판단한다. 어닝 쇼크는 급락, 어닝 서프라이즈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참고만 한다. 목표 주가는 근거를 살핀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주목한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를 참고 지표로 삼는다.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제 민지는 3가지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회사의 체력을 보는 재무제표, 타이밍을 잡는 차트,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정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배울 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종목의 분류와 나만의 투자 전략 세우는 법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